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며 아동복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서운하고 서러웠던 감정들이 명절을 기점으로 확 터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명절을 앞두고 시부모님께 참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섭섭함의 앙금은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년가량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성격이 선하고 착해서 싸우는 일도 없이 잘 만나왔죠. 나이도 적지 않으니 결혼 생각도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 뵌 후 결혼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혼 생각도 하는 사이다 보니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워낙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그러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뵈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이고 무례하실 정도로 솔직하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이혼하시고 의류 매장을 운영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는데요. 이혼 가정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혼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선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 만난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실 정도로요. 자기 아들은 좀 정상적이고 복닥한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여자와 결혼했으면 했는데 제가 성에 차지는 않는다면서요. 예상치 못한 홀대에 저도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들이 원래 좀 격없이 말하신다면서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나를 홀대하시는데 결혼이라도 하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짐작이 갔거든요. 남자친구는 매달렸지만 저는 결국 헤어짐을 고했죠. 서로 좋아하는 남자친구와의 헤어짐.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취급을 받으며 고생길이 뻔한데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고민하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고 많은 대화 끝에 저희는 아이를 낳기로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기로 하고요. 헤어지려 하다가 임신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된 거였죠. 제가 아이를 가졌다 한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건 똑같았습니다. 실수라고 치면 똑같이 실수한 건데도 저에게만 결혼 전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애부터 가지냐는 핀잔도 하시더군요. 어찌됐든 배는 불러오고 있어서 저희는 급하게 준비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를 낳게 될 때쯤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에는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집안일도 다 제 몫이 되었죠. 처음 해보는 육아가 너무 힘들기도 했고 아이도 잠을 잘 안 자는 편이어서 저 역시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생활 방식이 아예 달라지는 데다 제 개인 시간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운동도 못 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많이 힘들다고 하는가 보다 깨달을 정도로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시부모님의 말과 행동이었어요. 아이 출산 후에도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틈만 나면 오셔서 이런저런 살림이나 육아 간섭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머님은 저희 집 올 때마다 무슨 도깨비 나오겠다. 너는 생전 집도 안 치우고 사니? 싱크대 위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 하면서 오시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 주방이 워낙 작기도 하지만 싱크대 위에 아이 젖병 소독기, 젖병 거치대와 분유, 그 외에 아이 물건이나 장난감 등을 씻어서 말려둔 게 있다 보니 어수선한 건데 그걸로 자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집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사니? 여자가 부지런해야지. 엉덩이 자꾸 붙이고 앉아있으면 집 개판되는 거 순식간이다. 원준이는 회사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데 너는 집에 있으면서 사모님 마냥 떡하니 앉아서 애만 보고 있을 거야? 저도 틈나는 대로 치워요. 거짓말 하지 마, 얘. 치우는데 이렇게 어수선하니? 그러고선 저희 집 냉장고도 수시로 확인하셨어요. 남편이 워낙 냉동 인스턴트 음식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좋아해서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사서 잘 쟁여둡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원준이한테 이런 거 먹이니? 그거 원준 씨가 먹고 싶다고 직접 사놓은 거예요. 집에서 이런 거 안 먹었었는데 네가 똑바로 밥을 안 챙겨주니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원준이한테 밥 뭐뭐 해주니? 어디 말해봐라.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찌개나 국 해줄 때도 있고 이것저것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살림에 신경 좀 써라. 요즘 여자들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는데 우리 때는 애 보면서 집안 살림 다 했다. 시부모까지 모시고. 네. 어머님은 오실 때마다 잔소리를 한 트럭 퍼붓고 가셨어요. 살림뿐만 아니라 육아에 관한 것도 모두 입을 대셨죠.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안 오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육아와 살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아이 태어나고 8개월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셨어요. 그렇다고 육아와 살림을 거들어 주셨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육아에 어머님 시중까지 들어야 해서 더욱 바쁠 뿐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둘러서 말한 적도 있지만 저희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살림을 똑바로 못하고 못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오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때 임신 전보다도 살이 더 빠질 지경이었죠. 하지만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보다 힘든 건 제가 집에 있다고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말투셨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게 어머님 입장에선 몹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혜영이 네가 다니는 회사는 임신하면 그만두라 그러니? 요새도 그런 회사가 있어? 대놓고 그만두라고는 안 하지만 육아휴직을 쓸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이전에 다녔던 분들도 임신하면 다 그만두셨고. 아휴, 너는 어째 회사를 가도 그런 데를 가니? 결국 너는 애 놓고 집에 푹 퍼져 있을 거란 말이잖아.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 결국 돈은 우리 아들 혼자 버는 거네. 아휴, 요즘 여자들은 어떻게든 직장 안 놓치려고 애 낳아도 악착같이 회사 다니고 한다는데 너는 그렇게 남편만 바라봐서 어쩌니? 그리고 네가 같이 벌어야 집도 마련하고 가게에 보탬이 될 텐데 너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참 보면 갑갑하다. 어머님은 제가 돈을 벌지 않는 게 몹시 마음에 안 드신 듯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시댁에서도 큰 도움은 받지 못했고 남편이나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알아서 잘 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둔 것도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집을 사겠느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외벌이를 하느냐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다 스트레스이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하나하나 다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8개월 정도가 지나고 제가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그맘때 취미가 하나 생기셔서 겸사겸사 저희 집에 오시는 건 그만두셨어요. 어머님한테 구박받을 때 내내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은
아이가 조금 더 크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면 바로 일을 찾아봐야겠다 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언니에게 소개를 받은 것이었어요. 저랑 조리원 동기였던 그 언니. 육아에 대한 힘든 점이나 스트레스도 같이 공유하면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남편이 주재원으로 인도에 가게 되면서 언니도 여기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하는 일은 인터넷 스토어에서 아이옷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마켓이 엄청 잘 되는 대박 쇼핑몰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로는 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도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일을 못할 텐데 이대로 방치하고 가기 아깝다고 저보고 맡으라더군요. 제가 아이옷도 잘 입히고 센스가 있는 것 같던데 할 생각 있으면 방법은 다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언니에게 도매 사입하는 방법이나 거래처 관리하는 방법, 상품 등록 등 쇼핑몰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니가 운영하던 쇼핑몰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죠. 사실 기존의 고객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제가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바꾸고 싶었어요.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서 소소한 용돈벌이로 끝낼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전반적인 부분들을 리뉴얼하면서 재단장을 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안전하게 기본 스타일 위주로 판매를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과감하고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옷으로 쇼핑몰 분위기를 바꿔봤죠. 할인 행사나 이벤트도 자주 진행을 하고요.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제가 아이를 키우며 관심이 있던 분야다 보니 더욱더 신나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판매가 크지 않고 미비하거나 언니 쇼핑몰에 원래 가입되어 있던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사는 정도였지만 꾸준히 홍보도 하고 사진 분위기나 옷 퀄리티도 올려가다 보니 어느새 회원도 많이 늘고 매출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맘때도 어머님은 한 번씩 연락 와서 남편 밥은 잘 챙겨주느냐고 살림 게을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어머님께 저도 이제 돈 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권에 접어든 다음에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는 그때까지도 따로 말씀은 안 드렸죠. 쇼핑몰 운영과 육아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하루가 달리 늘어가는 회원과 매출을 보며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남편은 그맘때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회사 상사에게 밑보여 찍히게 되었는데 그 일로 회사 다니는 게 지옥 같다며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거든요. 남편은 금방 이직을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어느새 넉 달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이력서 넣은 괜찮은 회사에선 연락이 안 오고 가끔 면접 전화가 와서 가보면 연봉도 너무 터무니없고 복지도 안 좋다며 남편이 먼저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남편이 언제쯤 괜찮은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다른 회사 이직 말고 그냥 저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저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인다면서요. 안 그래도 물량이 너무 많아지고 CS 응대도 해야 되다 보니 저 혼자서는 너무 빠듯하고 바빴거든요. 작은 사무실 구해서 직원이라도 쓸까 하던 찰나인데 남편이 같이 하자는 거였죠. 제 쇼핑몰이 한창 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회사를 다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 쇼핑몰이 잘 된 지 얼마 안 돼서 안정기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 생활은 하기 싫다고 당분간만이라도 자기를 직원으로 쓰라며 계속 매달렸어요. 결국 저는 괜찮은 회사 취업하기 전까진 직원으로서 내 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을 한 지도 한 달 정도가 지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명절 선물로 양가 부모님께 견과류나 유산균, 한과 같은 걸 드렸는데
이번에는 매출도 괜찮으니 통 크게 한우 선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판매점에 한우 선물 세트를 미리 주문해서 명절 전날 찾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명절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잔뜩 밀려있는 택배를 싸고 있었고 저는 CS 처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전화 받을 손도 부족하다 보니 대충 택배 박스 위에 폰을 올려두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예, 엄마. 바쁘니? 아, 조금요. 괜찮아요. 밥은 먹었고? 예. 밥 잘 먹고 일해. 회사 생활 얼마나 고되니? 어머님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모르십니다. 남편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나름 괜찮은 중견기업에 들어간 거라 다니는 동안 어머님이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그만둔 거 알면 속상해하실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했죠. 예, 근데 무슨 일이세요? 설 전날에 올 거지? 예, 그렇죠. 그래, 혜영이한테 장봐올 거 미리 말해놨으니까 그거 잘 들고 오라고 하고 과일하고 생선 같은 건 좀 잘 보고 사라 그래. 애가 왜 그렇게 물건 보는 눈이 없어?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 바빠서요. 이제 끊을게요. 아, 잠깐만. 너 혹시 설 선물 샀니? 우리 집 줄 거? 예, 주문해놨어요. 뭐 했는데? 혹시 또 견과류 사오는 거면 그냥 갖고 오지 마라. 집에 엄청 많아. 아, 견과류 아니고 이번엔 한우 샀어요. 한우? 예, 한우 세트면 꽤 비쌀 텐데. 그 말에 남편도 웃더라고요. 혜영이가 한번 그렇게 하자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좋은 거 챙겨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남편 딴에는 저 기세워주려고 그렇게 말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말에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잠깐만, 양가 부모님? 그러면 혜영이 걔네 집에도 한우를 똑같이 한단 말이니? 예? 아니 왜? 무슨 그 집까지 한우를 줘? 돈 아깝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폰이 있는 쪽으로 쳐다봤어요.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양가 부모님들은 똑같은 거 해야죠. 야, 됐다 그래. 네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 집에 한우까지 갖다 바쳐야 되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거 사는 돈, 그 돈이 네가 버는 돈이지 혜영이 걔가 버는 돈이야?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기분은 지가 낼라 그래 아주. 아, 엄마. 사지마 너. 우리 집에만 주고 혜영이 집에는 그냥 뭐 참치캔 세트 그런 걸 하나 줘. 한 2만 원 안팎으로. 톡 까놓고 걔네 집에 아빠도 없고 엄마하고 여동생 둘밖에 없는데 누가 그걸 다 먹니? 내 말 들어? 우리 집만 해. 저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놀라서 전화를 받아 들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만 끊어요. 저는 남편에게 폰 내놓으라고 했죠. 내놔. 나 못 참아. 어머님한테 좀 따져야겠어.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번 돈이니까 어머님은 한우 선물 받으시겠다고 하고 우리 집은 2만 원 안팎 참치캔이나 보내라고? 아, 엄마도 참. 폰 이리 내. 나도 못 참아. 그전에도 나 돈 안 벌고 집에만 있다고 사사건건 무시하시고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뭐라고 하시고 내가 한우를 우리 집에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셔? 미안해, 혜영아.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매번 당신이 사과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구절절 전부 당신한테 말 안 해서 잘 모르지? 당신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나 맨날 개무시하고 우리 친정 욕했어. 정말? 그래. 괜히 이런 일로 당신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건 내가 그냥 참았던 거야. 도대체 내가 그리고 우리 집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 되는 거야? 일 안 한다고 구박하셔서 서준이 어린이집 보내자마자 일 시작했어. 아직 말씀은 못 드렸지만 나도 나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말하다 보니 너무 복받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알아. 미안해.
남편도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었지만 제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여태까지 어머님에게 당했던 거 다 얘기했고 이번에 명절에 가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른 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속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요. 남편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구박했는지 몰랐다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저는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들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현관 근처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우 사온 것부터 주라고 하셨어요. 냉장 보관하신다면서요. 저는 말씀드렸죠. 안 사왔어요, 어머님. 왜? 그거 말고 다른 거 사왔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아니, 한우 산다고 해서 그걸로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사왔다 그러면 어떡해? 그럼 뭐 사왔는데? 제가 한우 대신 선물로 사온 게 뭐냐고요? 저는 장바구니 안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바로 네 개들이 라면 한 봉지요. 여기요, 어머님. 이게 선물이에요. 제가 라면 봉지를 들고 있자 어머님도 앉아서 TV 보시던 아버님도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시더군요. 너 이게 뭐니? 뭐긴요. 라면이잖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장난치는 거니? 너는 이게 재밌어? 장난 아닌데요? 뭐? 제 말에 어머님 눈이 희번뜩해지시더니 제가 들고 온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얘가 진짜 미쳤나? 시부모 농락해? 라면 한 봉지 쳐들고 와서 선물이랍시고 준다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됐어? 제가 진짜 미쳤나 보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고요. 저도 아랑곳 않고 말씀드렸죠. 기껏 사온 선물을 던지시네요. 너 진짜 미친 거야? 아니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원준 씨 힘들게 돈 벌고 저는 그 돈 받아 쓰는 입장인데 왜 똑같이 저희 집에 한우 선물 하느냐고요. 내가 언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바로 옆에서. 제가 들었다고 하자 어머님은 약간 당황하시다가 다시 화를 내셨어요.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기분 내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원준 씨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은 지 4개월 넘었고요. 제가 일한 돈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전적으로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저희 집에는 한우 갖다 드리는 게 맞고 원준 씨는 돈 한 푼 안 벌고 있으니까 라면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악에 받쳐서 다다다 따졌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제 얘기 듣고 뜨악 하시더군요.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준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만둬도 진작에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밑에서 제 일 도와주고 있고요. 네가 뭔 일을 하는데? 쇼핑몰에요. 지난달 매출만 1,000만 원 찍었고요. 어머님 맨날 저보고 돈도 못 번다고 쓸모없다고 그러셨죠. 저 이제 돈 잘 벌거든요. 돈 못 버는 걸로 무시할 거면 이제부터 어머님 아들 무시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따지고 들자 아버님까지 역정을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바둑판을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저게 어디 시댁에 와서? 저도 그때부턴 거의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저희 부모님 이혼했다고 무시하고 애 키우는 며느리 직장 없다고 무시하고 어머님 원준 씨랑 통화하는 거 바로 옆에서 다 들은 제 심정 아세요? 저희 집에는 한우 세트 필요 없고 참치캔 세트는 하나 던져주라면서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왜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되냐고요. 저희 엄마 저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런 취급 받아야 될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저 라면 한 봉지가 딱입니다. 야, 너 나가! 제 말에 어머님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하고 아버님은 나가라고 삿대질하며 화를 내셨어요. 네, 저도 나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셔서 저 무시하시는데요? 원준 씨가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이라고 저 무시하시냐고요. 저 무시하셨으니까 저도 어머님 아버님 싹 무시하고 살 겁니다. 마음에도 안 드는 며느리 이젠 없는 셈 치세요.
저도 마지막으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 챙겨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서도 손발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손 붙들려 따라 나온 아이도 엉엉 울고 저도 아이에게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 길로 밖으로 나와서 씩씩대며 진정하고 있으니 남편도 곧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차 시동을 걸었고 저도 올라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만 계속 흘렸죠. 아이도 울고 있고요. 하지만 눈물은 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게 참 많이 쌓였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던 말 하고 나니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 부모님이신데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맺힌 게 많은지 몰랐다면서요. 부모님도 놀라시고 서운하시겠지만 솔직히 그간 당신 무시하고 함부로 한 게 맞지 않냐면서 자기가 만약 그렇게 당했으면 자기도 분해서 펄쩍 뛰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했으니 자기 가족은 저하고 서준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제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것 같아서 고맙더라고요. 그 후에 시부모님이 불이 나도록 제 폰으로 연락을 하셨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부모님께 더 이상 혜영이한테는 연락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본인만 가겠다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도 저랑 결혼한 후에 변했다고 와이프 편만 드냐고 화내셨다는데 남편도 솔직히 혜영이나 처가댁 무시하고 고깝게 본 건 사실 아니냐며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혜영이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랬대요. 남편 역시 강경하게 나오니까 시부모님도 더 이상 연락은 안 하시고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상처가 너무 커서 뵙기 싫고 시부모님도 애당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하셨으니 안 보고 사는 게 해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시부모님이고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참고 또 참았던 건데 솔직히 저도 이제는 경제력도 생겼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도 맞습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라는 말처럼 저를 좀 더 좋게 봐주시고 받아주셨더라면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더 노력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수입도 많아지면 당연히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처럼 좀 더 챙기려고 했을 거고요. 하지만 끝까지 그리고 저희 친정까지 무시한 건 시부모님이셨고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은 것뿐입니다. 안 보고 산다고 겁날 것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싶기도 해요. 이번 명절 역시 저는 저희 친정 찾아가고 남편은 아이와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이랑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오면 되니 명절이 더 좋네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잘 쉬다 오렵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아직은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에 대한 비밀이 아니고 제 남편에 대한 비밀입니다. 남편에 대한 비밀이지만 정작 남편은 모르고 저만 알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지만 저는 굳이 이 비밀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다만 이 비밀을 무기 삼아 저에게 제대로 시집살이 시키려던 어머님을 납작 엎드리게 만들긴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시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남친은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연애 끝에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조금 걸리는 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요즘 이혼은 큰일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어른분들 중에서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좀 신경이 쓰이기도 했죠. 남친은 연애 때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남친 부모님도 신경 안 쓰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남친 아버님은 3층 정도 되는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신다 하셨고 어머님은 집에서 살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가 엄마께 남친 네 집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엄마가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머, 그 병원? 세상에, 거기 원장님이시니? 어딘 줄 아세요? 알지. 거기 경자 이모가 수간호사로 일했었잖아. 엄청 오랫동안. 지금은 그만뒀지만. 아, 거기가 거기였어요? 경자 이모는 엄마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지금도 자주 만나시고요. 간호사로 일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저희 예비 시아버지 병원이셨구나 싶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일을 안 하시긴 하지만요. 왜 어떻게 그렇게 또 인연이. 그러게 말이야. 경자 이모도 놀라겠다. 너 그 집으로 시집 간다고 하면. 참 세상 좁다 싶더라고요. 엄마도 원장님 어떠신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견례를 했고 양가 부모님 서로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이 끝나고 들른 시댁에서 저는 어머님께 좀 기분 상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결혼은 연애랑은 좀 다른 게 있어. 서로도 많이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래야 될 거야. 네, 명심할게요, 어머님. 특히 여자가 잘해야 돼, 집에서. 그래야 남자가 밖에서 기펴고 사회생활도 더 잘하거든. 저는 속으로 저도 사회생활 하는데요 하고 싶었지만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싸울 일도 많을 거야. 그럴 때도 현명하게 잘 해결해. 자존심 내세우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양보할 건 하고 그렇게 현명하게. 네, 어머님. 어머님이 결혼에 있어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귀담아서 잘 듣고 있었죠. 그런데 화난다고 이혼하네 마네 그러지 마. 알았지? 아, 네, 그렇게 안 하죠. 아무래도 현준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 이혼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잖아.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 하는 집에서 자란 거랑 쉽게 이혼해버린 집에서 자란 거랑은 마음가짐이 다르다고나 할까? 너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화나거나 욱하면 아, 그냥 이혼해버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어머님 말씀을 듣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이혼 가정이 결코 쉽고 간단했던 거 아닙니다. 많은 고민과 대화 끝에 내리신 결정이고 저도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고요. 게다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헤어지신 게 아니어서 아직도 가끔 연락하고 저에 관한 건 상의하시면서 잘 지내세요. 서로 안 맞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저희 부모님의 선택을 쉽고 가볍게 내린 결정처럼 말씀하시니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쉽게 내리신 결정은 아니세요. 물론 그렇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혼이 쉬운가? 애까지 있는데 이혼을 하신 거면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 나는 전반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기분이 내내 좀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이혼 사실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신다 해놓고 사실은 마치 약점 잡은 것처럼 생각하시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냥 좋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님은 그냥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건데 내가 괜히 자격지심처럼 크게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저희 부모님의 이혼이 제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대화 중에 갑자기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아들도 결혼했잖아. 근데 너무 보기 좋은 게 뭐냐면 내 친구 아들하고 그 집 장인어른하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장인어른한테 좋은 인생 얘기도 듣고 비즈니스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고 도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굳이 제 앞에서 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왜? 그냥 보기 좋아서 얘기하는 거야. 아유, 부럽다. 우리 선민이도 장인어른이 있었으면 저렇게 지냈을 텐데 하고 어쩔 수 없는 건 없는 거지.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일부러 제 앞에서 하시나 싶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시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옆자리에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애기들 예뻐? 너무 예뻐. 저는 귀여워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부럽지? 네, 좋아 보여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면 너네도 빨리 애기 가지라던가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주 너는 저렇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못 겪어봐서 부러운가 보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제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못 겪어봤다뇨? 황당함에 얼어붙어 있자 남편도 어머님께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부모랑 애들이랑 다 같이 있는. 엄마,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남편과 아버님까지 뭐라고 하자 어머님은 뾰루퉁하게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저렇게 말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왜 자꾸 일부러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상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어머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딴에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은 불편하다 말씀드리면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퇴근 후 어머님께 따로 찾아뵙는다 말씀을 드렸죠. 마침 아버님도 술 약속이 있어서 밤에 안 들어오신다 하길래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서 찾아뵀어요. 어쩐 일이니? 혼자서? 저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그리고 저는 고민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셨지만요. 막 나쁘게 헤어지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세요. 부모님 이혼은 하셨어도 저 아버지랑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며 지냈고 그래서 아버지 빈자리 크게 못 느끼고 살았고요. 두 분의 선택 이해하고 또 부모님으로서 저한테 모자람 없이 잘해주셨어요. 그만큼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결핍 없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 다 사랑하고 이해하거든요. 제가 고심해서 돌려 말하는데 어머님은 시큰둥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아빠 없이 자라서 불쌍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저 사실 그런 말씀 들을 때 많이 슬프거든요. 저 그렇게 큰 결핍이나 상처 없이 잘 커왔으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 현주야. 네? 나 사실 너의 이런 부분이 좀 그래. 뭐가요? 그래, 시어머니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의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은 그런 거 그냥 속으로 삭히지
굳이 이렇게 시어머니 찾아와서 따박따박 말하진 않거든. 어머님은 도리어 기분 상하신 얼굴로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저는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서로 조심을 하는 게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보통 애는 아닌 것 같아. 기가 좀 세다고 해야 되나? 어머님이 그러신가? 그래서 이혼도 하신 건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열받고 말이 안 통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성이 좀 높아졌죠. 어머니, 왜 자꾸 이혼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건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이혼이 어머님한테 무슨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잖아. 근데 왜 문제가 안 돼? 결혼 전엔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요. 없다 생각했지. 근데 너 지금 하는 거 봐봐. 누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대드냔 말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렇게 성질대로 하는 거. 이런 게 염려된다고.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 얘기 잘 들으실 생각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커온 여자랑 결혼했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너 이혼 가정에서 컸다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워낙 선민이가 좋다 하니까 눈 감아준 거지. 차라리 그때 얘기하시죠. 그랬으면 결혼 다시 생각해봤을 텐데. 이것 봐. 결혼을 엄청 가볍게 여긴다니까. 이런 게 보고 배운 대로 한다는 거야. 저는 진짜 어머님이고 뭐고 욕이라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결혼 전부터 반대하지 그랬나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모욕적이고 기분 나빴던 저는 그냥 가보겠다며 인사드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등 뒤로 뭐라고 하셨는데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뛰쳐나오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 당연히 저한테도 상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그만큼 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더 잘해주셨고 빈자리 안 느껴지게끔 노력해 오셨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저한테 큰 하자라도 있는 양, 저희 부모님이 죄인이라도 되는 양 저렇게 몰고 가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가려다 방향을 바꿔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가니 엄마도 당연히 놀라시죠. 저는 울면서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속상하실 테니 말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저도 그땐 너무 하소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제 얘기 들으시더니 엄청 화나신 얼굴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가자. 어딜요, 엄마? 너네 시댁, 너네 시어머니 보러. 에? 싸우려고요?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안 싸워. 안 싸우고 내가 너네 시어머니한테 안 그래도 전해줄 말이 있었거든. 전해줄까 말까 했는데 얘기해야겠다. 가자 얼른. 엄마는 그 길로 나가셨고 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갔어요. 마음 한편으론 이판사판 다 싸우고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 걱정도 됐죠. 그렇게 엄마와 시댁에 다시 갔고 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요. 너 또 왔니? 어머님이 문을 여시더니 저희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흘겨보며 그러시는 거예요. 그새 집에 가서 이러고 어머니 대동해서 다시 온 거야? 너 대단하다. 어머님의 비꼬는 말에 저희 엄마 코웃음 치더니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 있어서 가자고 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님은 막 어이없다는 듯 저희 엄마를 보시더니 그러세요 하며 길을 터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거실에 다시 앉게 되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뭐 따지시러 온 것 같은데. 근데 현주가 딱 어머님 성격 닮았나 보다. 조금이라도 신경 거슬리는 건 못 참나 봐요. 네, 딸이니까 저 닮았겠죠. 제 성격이요.
아니다 싶은 건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기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할 말 다 하고 산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못할 짓 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엄마의 말에 어머님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시더라고요. 남한테 피해 끼치고 못할 짓 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 흔한가요? 저희 엄마도 지지 않고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왜요? 여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를 말렸어요. 저희 어머님도 노골적으로 화난 표정을 지으시고요. 사부인, 좀 무례하시네요. 딸이 기분 나쁜 소리 좀 들었다고 이렇게 시댁까지 찾아와서 시어머니 면전에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몇 마디 한 게 현주한테 피해 끼치고 못할 짓까지 할 정도인가요? 어머님 부들거리시며 따지시는데 저희 엄마 코웃음 치며 말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딸 얘기 아니고요. 이 집 원래 사모님 얘기거든요. 엄마의 말에 분위기 싸해지더라고요. 원래 사모님?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도 덜컹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돈어른 병원에서 제 친구 수간호사로 오래 근무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원장님 어떠느냐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좀 뜻밖의 얘기를 하대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 얼굴을 점점 새파랗게 질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제 눈치도 보고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곧 원장님 들어오실 시간이라서요. 이만 가주셨으면. 길지 않은 얘기니까 하고 갈게요. 뭐 원장님 오시면 인사하고 가죠 뭐. 원장님도 같이 들으셔도 되고. 저는 도대체 엄마가 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눈을 번뜩이며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딸 보고 뭐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셨다면서요. 이혼 가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께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남편하고 안 맞아서 이혼했을 뿐이지만 사부인께서는 남의 가정을 뺏으셨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던데요. 사부인 그 병원에서 원래 간호사로 있었다면서요. 그때 원장님 원래 사모님이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여기 계신 사부인께서 마침 원장님하고 애를 가졌다던데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본처는 아파서 중내에 사내하고 있었어도 이혼한 것도 아니고 멀쩡히 본처 잘 살아있는데 우리 사부인께서 아이를 짠 하고 가지셨다고. 그게 우리 최서방 맞죠? 엄마의 말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 어머님을 쳐다보니 어머님 충격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랑곳 않고 얘기하시고요. 최소한 저는 제가 이혼녀가 될지언정 남한테 못할 짓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일 알게 되면서 사모님 병이 급격히 악화되셨다면서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그 후에 우리 사부인께서 당당하게 그 자리 차지하셨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병원 다녔던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얘기던데 제가 이 얘기 친구한테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게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귀한 딸을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집에 시집 보냈잖아요. 그런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제가 시집 보내겠어요. 도리어 따지고 결혼 엎어야 될 사람은 저희 집이죠. 근데 제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저희 딸한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들으니 저도 어머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최서방은 이런 얘기 다 알아요? 본인의 출생이 어떤 건지. 엄마 말에 어머님 바로 태세 전환하시면서
저희 엄마 붙잡으시더라고요. 저기 사부인, 제가 다 죄송해요. 현주한테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현주가 마음이 상했었나 봐요. 제가 원래 좀 생각이 없이 말을 하거든요. 저희 엄마 콧방귀 끼고 어머님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엄마에게 계속 사과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현주야. 오해가 있었어. 내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선민이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사부인, 저희 아들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세요. 알면 큰일 납니다. 저희 아들은 아예 모르는 일이에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아들 알까봐 전전긍긍 하시네요. 걱정 마세요. 이미 제 딸 결혼했고 물을 수도 없는 거 저도 제 입으로 말할 일 없으니까. 근데요 사부인, 이건 알아두세요. 사부인도 자기 아들 그렇게 끔찍하게 귀한 것만큼 저도 제 딸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거든요. 제 딸한테 그런 상처내는 말 자꾸 하시면 저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럼요. 그럼 얘기 잘 전달했을 줄 알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사돈어른께도 인사 좀 전해주세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 팔을 잡고 나왔습니다. 가는 길에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도 경자 이모한테 그 얘기 듣고 까무러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 되실 분이니까 원장님 괜찮으신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셨다면서요. 그 얘기 들으시고 생각 같아선 그런 집구석이면 갈라서라 하고 싶은 지경인데 이미 결혼했고 제가 남편하고 너무 잘 지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도 비밀로 하고 그냥 묻어두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짓까지 저질러 놓고 저는 이혼가정이라는 이유로 막말하니까 저희 엄마도 화가 나서 쫓아가신 거였죠. 저보고 많이 놀랐냐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선민 씨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한 방 먹여서 시원하긴 한데 남편 생각을 하니 또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편에게 구태여 말할 생각은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남편에게 말해서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저희 어머님 완전 제 눈치 보면서 지내십니다. 당연히 이혼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말은 쏙 들어가셨죠. 하지만 저 역시도 어머님을 그전과 똑같이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어머님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기에 더더욱 저보고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이니 어쩌니 하면서 깎아내리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런 짓까지 저질러 놓고 잘못도 아닌 제 가정사 가지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저희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어머님도 또 아버님도 예전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비밀을 덮고는 살지언정 저도 시댁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인의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며느리 약점 찾아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셨던 저희 어머님. 스스로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 마무리를 지은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후련한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면 전 남편과 너무 헤어지고 싶었지만 전 남편이 저를 절대 안 놔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는지 지난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을 제가 먼저 좋아했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민우이고 같은 동아리 선배였죠. 민우 선배는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나 외모가 어딜 가서든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무척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은 모두 민우 선배를 마음속으로 좋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다들 동아리방에 모이면 민우 선배가 있는지 둘러보는 건 일상이었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우 선배가 있으면 얼른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로 가서 음료수를 뽑아 민우 선배에게 건네곤 했죠. 민우 선배, 이거 드세요. 아, 그래, 고마워. 너는? 마셨어? 네, 저는 방금 하나 마셨어요. 그래, 잘 마실게. 아니, 현주야, 네 눈에 나는 안 보이니? 선배, 돈이 남는 게 얼마 없어가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대놓고 차별하네. 나 한 모금 마셨으니까 나머지 너 마셔. 근데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나 음료수까지 뽑아준 거야? 그럼 내가 미안한데. 아니, 괜찮아요. 그럼 내가 점심 사줄게. 가자. 저는 민우 선배의 점심 제안에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다른 선배 한 명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민우 선배는 음료수 얻어먹은 거 갚는 거라고 저만 데리고 가더라고요. 학교 구내 식당에서 먹는 돈가스였지만 마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만큼 좋았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하는데 민우 선배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제육이 진짜 맛있는데 당분간은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아쉽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되물었습니다. 왜요, 선배? 혹시 휴학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군대 가, 다음 달에. 저는 그 말에 일시정지한 듯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거 얼른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 군대 가면 현주야, 편지 써줄래? 저는 선배의 말이 왠지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제가 편지 꼭 보낼게요. 그래, 기다릴게, 네 편지. 그렇게 민우 선배는 얼마 뒤 군대를 들어갔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 동아리방으로 편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동아리생 전체에게 하는 안부였고 저는 그 편지 주소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돈으로 과자를 사서 소포를 보낼 때도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민우 선배와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민우 선배가 사귀자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제 편지에 선배도 부지런히 답장을 보내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4학년이 되었을 때 선배는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 저는 취업을 했죠. 선배가 복학을 하고 저는 취업을 해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만남을 가졌고 그동안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3년 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친인 민우 선배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도 저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를 계속했죠. 그렇게 또 2년이 지났을 무렵 남친은 본인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본도 그렇고 경험도 부족하니 공부방으로 먼저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은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공부방을 따로 얻어야 했는데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을 빌려줬죠. 곧 결혼할 사이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 선배는 무척 고마워했고 본인이 모은 돈과 제가 빌려준 돈을 합쳐 상가에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공부방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냥 유지 정도 하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었죠. 하지만 제 일이 잘 되고 있었기에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라는 혹이 가득한 생각으로 남친과 만나오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렇게 마냥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아닌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은 남편 생일이었고 저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남편 시계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전부터 갖고 싶다던 시계가 있었거든요.
그날은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일찍 퇴근을 한 뒤 남편의 공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수업은 없이 남편이 공부방 청소를 한다고 나간 날이었는데 오후에 저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오전에 급한 일 얼른 마치고 일찍 가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가 입구를 들어서서 공부방으로 가는데 문이 열리고 뜬금없이 한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학부모랑 상담이라도 하는 건가 했는데 그 여자가 공부방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공부방 안에는 당연히 저희 남편이 있었겠죠. 저는 깜짝 놀라 벽 뒤로 얼른 숨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다못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너무 놀란 상태였습니다. 저는 숨은 채로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생일 파티 잘하고 나랑은 주말에 꼭 보는 거야? 알겠어. 조심해서 가.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말하는 스윗한 말투로 그 여자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피해 상가문 반대쪽으로 들어갔고 그 여자는 살랑살랑 치마를 흔들며 나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였습니다. 바로 저희 동아리 선배였거든요. 남친과는 같은 과였고 저와는 같은 동아리니 아는 사이였죠. 그런데 저 선배가 내 남편하고 무슨 사이인 거지? 언제부터 저랬던 거지?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남편의 공부방이 아닌 다시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 맞을까란 생각만 가득했죠.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화로 하면 제 감정이 다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자기야,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저녁에 레스토랑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금방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아침엔 괜찮았잖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갈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그리고 잔뜩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침 먹은 게 좀 안 좋았나 봐. 나 오늘 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당신 생일인데 어떡해. 내 생일이 문제야? 나도 오늘 일찍 들어갈게. 병원 가야 될 것 같으면 연락 주고 바로 데리러 갈 테니까. 응. 그렇게 전화를 끊은 저는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내 남편인데 방금 그 상황은 뭐였던 건지, 내가 혹시 뭔가 잘못 본 거였을까? 그냥 친한 사이라서 공부방에 놀러 온 건데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착각으로 아까 있었던 일을 치부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게 없었던 일이 될 순 없죠. 왜냐면 제 눈앞에선 아까 그 여자가 다시 공부방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통화를 하면서요. 기쁜 표정으로 통화하며 공부방으로 그 여자가 다시 들어가는 걸 보는데 그걸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저랑 약속이 취소되니 바로 그 여자를 다시 부른 것 같았죠. 이상하게도 분명 제 일인데 제 일 같지 않았어요.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현실적인 느낌이 안 들 정도였거든요. 분명 상간녀로 보이는 저 여자가 남편 공부방으로 가고 있는데도 저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죠. 긴장이 풀린 건지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한참을 울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남편은 한껏 걱정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몸은 좀 어때? 아직 많이 안 좋아? 병원은 가봤어?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놀랬지만 저는 그냥 남편 걱정이 고마워서 그렇다고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남편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어요. 아까 그 상황을 보면 남편과 그 선배는 분명 불륜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니, 완전한 불륜이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 내일이라도 말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증거를 모아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밤새워 내린 결론은 일단은 증거를 모으자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계속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증거를 모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학원 자리 알아봤거든. 하고요. 남편이 전부터 공부방이 아닌 학원으로 해보고 싶다고 얘기는 종종 했는데 그때는 저도 좋은 생각이라며 한번 학원 자리를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무슨 학원인가 싶어서 심드렁하게 듣고 있는데 남편의 그 다음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강사가 한 명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내 동기 중에 한주아라고 알지? 한주아, 그 여자가 며칠 전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아, 자기 상간녀를 학원에 부르겠다는 거구나.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의 낯짝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싶은 생각에 잘 참고 있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는데도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걔가 원래 학원에서 일했는데 얼마 전에 원장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선배랑 친했었나 봐? 요즘도 연락하는 거야? 친하긴. 그냥 동기니까 가끔 안부 인사 주고받는 정도인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 곧 학원 열 수도 있는데 그럼 같이 하자고 내가 얘기한 거지.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뻔하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대는 그 모습에 정이 훅 떨어졌고 또 나를 어떻게 봤길래 내연녀와 당당하게 같이 일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러는 건가 싶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 제게 남편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아본 학원 자리가 금액이 좀 비싸더라고. 혹시 그래서 말인데 한 5천 정도 당신이 빌려줄 수 있을까? 학원 임대도 그렇고 부분 인테리어나 안에 필요한 집기류 넣으려면 그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우선 알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출근해야 한다며 서둘러 나왔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결심했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없었어요. 남편은 폰을 잠금으로 할 뿐 아니라 카톡도 비번으로 잠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번호로 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또 남편이 일단 집에 있으면 폰을 잘 안 쓰기도 했고 특히나 제 옆에서 더 폰을 만지는 일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폰을 잘 쓰지 않는 남편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 손에서 폰을 놓지 않고 사는 일이 다반사라는데 우리 남편은 집에 오면 폰도 안 만지고 멋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별거에 다 콩깍지가 씌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폰을 뒤져보려고 하니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전화로 제 앞에 막막했던 현실이 뻥 뚫린 고속도로 마냥 뚫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주 씨 핸드폰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신가요? 맞구나. 나야 서인이. 나 기억 안 나? 서인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서인이? 그래, 나야. 잘 지냈어? 그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서인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친해졌는데 그 사건이란 건 그 친구가 왕따를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인이라는 친구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사는 말 그대로 엄친아 같은 친구였는데요. 서인이가 이쁘다 보니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꽤 있었죠.
그런데 그중 우리 반에서 소위 일진이었던 한 여자아이의 남자친구도 서인이에게 관심을 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인이는 관심 없다고 거절한 모양이지만 그 일로 그 일진 무리는 죄 없는 서인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서인이는 반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진 서인이랑 딱히 친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일 이후 왕따가 된 서인이가 안타까워서 일부러 다가가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서인이를 보고 제가 그 옆자리에 같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저까지 덩달아서 왕따 당하거나 그 일진 무리들에게 괴롭힘 당할 수도 있다고 만류했지만 저는 왠지 혼자가 된 서인이가 안타깝기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는 아예 서인이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도 한두 마디 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 일진 무리 중 하나가 저한테 다가와 협박을 하더군요. 서인이랑 가까이 지내면 저까지 왕따를 시키겠다며 서인이를 멀리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친오빠가 일진 무리들과도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서인이랑 같이 밥 먹고 놀고 하면서 제 친구 무리들도 같이 놀게 되고 서인이는 그렇게 다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진 애들이 너무 유치하고 한심했지만 어린 나이였기에 서인이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러다 졸업 후 얼마 안 돼 유학을 간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소원해졌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바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술을 마시다 서인이에게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서인이는 본인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네 남편 학원에 들어가면 어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서인이를 봤습니다. 너는 일하느라 저녁에 2-3시간밖에 남편 못 본다며. 그러니까 내가 가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알아봐 줄게. 내가 강사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 대신 알아볼게.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는 서인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증거를 찾는 게 너무 막막했는데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주아라는 선배 말고 내 친구를 쓰면 어떠냐 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생활도 오래 해서 영어도 무척 잘하는 데다 여러 유명 학원에 면접도 봤는데 오라는 데도 많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당신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학원으로 와주겠다고 했다고요. 학원은 강사 퀄리티가 중요한데 주아라는 선배보다는 내 친구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 남편은 본인 내연녀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다 보니 내켜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면접 보고 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를 직접 보고는 말을 바꿔서 바로 계약을 하자고 본인이 더 난리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워낙 예쁘고 하고 다니는 것도 고급스럽고 또 영어 실력도 훨씬 좋았으니까요. 남편 입장에선 본인 내연녀를 영입하는 것보다 제 친구를 영입하는 게 학원 운영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학원을 차릴 준비를 하며 저에게 돈 얘기를 다시 했는데 저는 사업이 요즘 어려워서 자금 융통이 안 된다며 일단 시댁에 얘기를 해서 좀 빌리자고 했습니다. 제가 여유가 되면 그 돈은 도와준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은 시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받아주신 대출을 가지고 학원을 차렸습니다. 학원은 초반에 잘 되었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제 친구 덕분이었죠. 친구가 유학파 출신에 실력도 좋다 보니 입소문도 많이 타고 학원생 수가 쑥쑥 늘더라고요. 그 와중에 친구는 약속대로 저에게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라든지 퇴근하고 나서 길에 그 여자와 만나는 모습, 그리고 남편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상간녀와 PC 카톡을 잘 주고받은 모양인데 그것까지 틈틈이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수업을 진행할 때 그 친구는 남편 컴퓨터 창을 열어 그런 걸 저에게 보내준 거였죠.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저를 도와줄 줄은 몰랐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오늘 꼭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현주야, 놀라지 말고 들어. 네 남편이 나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묻더라.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어떻냐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뭐? 내가 그래서 네? 하고 되물었거든. 그랬더니 나 같은 여자가 자기 이상형이라면서 서인 씨 만나는 남자는 진짜 복받은 남자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요 며칠 전에도 계속 시간 되냐고 술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영화 같이 보자 그래서 적당히 거절했는데 이젠 나한테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기가 차게도 남편이란 작자는 내연녀가 있는 것도 모자라 제 친구한테까지 추파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서인이가 제 친구인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너 진짜 네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인 거지? 그러길래 맞다고 했는데 서인이가 하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그 마음 확실하면 나 믿고 몇 주만 기다려줄 수 있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 서인이가 남편의 마음을 받아줄 것처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긴 하지만 남편은 저를 쉽게 놔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 같지만 한번 눈이 돌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해서 설령 소송에서 헤어진다고 해도 추후에 보복이 무섭기도 했거든요. 연애 때도 가끔은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게 저를 향한 건 아니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한 번씩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이상하리만치 붕괴하는 모습이나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화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사회적 문제라던가 정치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남편은 무서울 만큼 혼자 화를 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끔은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절대 저를 안 놔준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놔줄 수 없다고요. 저한테 평소에 대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 그게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저 분노가 나를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불안함 같은 거요. 그래서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보고 웃으며 다정하게 말하지만 내가 이혼을 얘기하면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음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는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서인이가 그렇게 말해주더군요. 본인이 남편 마음을 받아줄 것처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혼을 종용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서인이에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남편이 평소에는 다정다감해 보이지만 한 번씩 눈이 돌아갈 때가 있다고, 너한테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한 짓은 못하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서인이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차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라고요. 저는 많은 고민과 대화 끝에 알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서인이는 들이대는 남편에게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했대요. 다만 제가 너무 걸린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신이 나서 저랑은 곧 이혼할 거라고, 지금도 쇼윈도 부부였다면서 걱정 말라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서인이가 강사로서도 여자로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집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저 버리고 서인이에게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대학 동기였던 내연녀에게도 이별을 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연녀를 향한 마음도 한없이 가벼웠던 거고 본인 이익에 따라 여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니 그 내연녀가 퇴근 시간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는데 남편은 그 내연녀에게 무지막지하게 화를 내며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서인이에게는 그 여자 아무 사이 아니라고 따라다니던 스토커라고 했다더군요. 그때 그 내연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서인이도 좀 놀랬다고 했습니다.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서요. 서인이는 저희 남편과 포옹까지는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을 하려 할 때는 단호하게 아직 남의 남자인데 그럴 수 없다 얘기했다더군요. 저는 이런 일에 서인이를 끌어들인 게 너무 미안했죠. 하지만 서인이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기에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서인이와 저의 계획대로 먼저 저에게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즘 남편을 다정하게 대하지 않고 무심하게 대한 것에 대해 얘기하며 제가 본인에게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저에게 마음이 떴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황당한 이혼 사유에 어이가 없어 얘기했습니다. 왜? 한주아가 이혼하고 오래? 제 말에 남편은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말을 이어갔죠. 내가 모를 것 같아? 그 여자랑 그런 사이인 거? 저는 서인이와의 관계는 모른 척하며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놀라긴 했지만 제가 서인이와의 관계는 모른다 싶었는지 조금은 안심하는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알고 있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오래됐어. 내가 달라졌다고. 그걸 당신이 느낀 순간부터 나는 당신과 한주아 관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미안하다. 그래,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하지만 나 당신과 한주아 상간소송 걸 거야. 그리고 공부방 열 때 줬던 2,000 돌려줘. 그 돈 돌려주면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까. 남편은 그 말에 뭐라 말하려다 알겠다며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빨리 이혼하고 서인이에게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데다 어차피 한주아에 대해서는 서인이도 아니까 소송을 당한다 해도 별일이 없겠다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변명도 더 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이혼해 준다 할 때 얼른 끝내자 싶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상간 소송도 진행했고요. 한주아는 이미 헤어졌는데 왜 소송을 거냐며 저에게 전화해서 난리쳤지만 헤어졌다고 외도를 안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남의 남편하고 놀아났으면 그 대가는 치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걸고 남편과는 협의로 이혼을 했죠. 남편은 외도 사실 인정과 더불어 위자료와 함께 제가 빌려줬던 2,000만 원도 저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주아에게도 상간소송 위자료를 받고 판결문까지도 받았죠.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갈 때쯤 서인이는 저에게 얘기하고 조용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미국 사는 사촌 언니의 결혼식에 다녀오겠다 했지만 사실 서인이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렇게 떠난 서인이가 남편에게 연락을 모두 끊었고 남편은 저에게 연락해서는 서인이 언제 한국으로 오냐고 난리더군요. 물론 학원 강사가 하루아침에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하냐는 허울 좋은 명분을 대며 저에게 말하는데 저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바꿨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서인이가 떠나버리고 남편은 저와도 헤어지고 완전히 새된 거였죠. 게다가 서인이가 떠나면서 학원 운영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기 강사였던 서인이가 없다 보니 원생들도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군요. 서인이랑 잘해보려 했는데 서인이는 사라지고 학원 운영은 엉망되고 아쉬워지니 저한테 다시 연락해서는 다시 합치자는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인을 받아달라며 잘못했다 빌었지만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끊어냈죠. 그렇게 무사히 이혼하고 돈도 받은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가서 서인이와 한동안 여행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죠. 서인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혼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남편이 너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까봐 그게 나는 좀 무서워. 현주야, 걱정하지 마. 나 한국으로 들어갈 일 없어.
여기서 자리 잡고 계속 살 거야. 좋은 직장도 구했고. 네가 예전에 나 왕따 당했을 때 도와줬던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나 정말 힘들었거든.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 자퇴할까 생각하며 살았는데 네가 내 옆에서 밥 먹고 그리고 말 걸어주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저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그저 옆에서 밥 먹고 말 몇 마디 한 것뿐이었는데 그러다 친구가 되었으니 친하게 지낸 것뿐인데 이런 도움을 받는 게 고맙고도 미안하다 했습니다. 서인이는 그게 본인한테는 가뭄의 단비처럼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돌아왔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일하며 계속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작은 도움이라도 꼭 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한 작은 도움이 남에게는 꼭 필요한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도움을 제가 다시 돌려받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더불어 어울려 산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